반갑습니다. 오늘 우주생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사 송인옥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천문학 교과랑 그다음에 지구과학 교과를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들과 함께 탐구 활동을 하는데 천체 분광, 그다음에 유성우 관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천문학회와 세계천문연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생물학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주생물학 개요와 그 다음에 밀러-유리 실험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주생물학 개요라면 우선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과 위성들, 또 태양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 다른 별, 외계 행성들이 있죠. 그런 행성들을 보면서 다른 외계 행성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우주생물학에서 전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지구 밖에 생명이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흥미로운 질문이죠. 과연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더 던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명이 있는 지구, 그리고 이 지구와 비슷한 다른 태양계의 행성들, 그다음에 그 행성의 위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외계 행성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구 밖에 생명이 있을까? 아니면 생명을 어떻게 찾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가능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와 그다음에 외계 행성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요. 그럼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식을 하고 이제 그런 생명의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더라도 번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 예외 상황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생명이가 아닌가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상식선에서 생명의 정의를 대사, 번식, 진화, 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문장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를 겪으면서 화학 시스템을 스스로 유지하는 개를 이제 또 생명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이 문장을 잘 보면 화학 시스템을 스스로 유지하는 개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화학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물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시스템을 스스로 유지하는 개라고 한다면 그 개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물질하고 에너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화학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이 있는지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큰 질문을 다룰 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아주 독립적인 방식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의 이제 손의 모양을 이제 그려놨는데, X축은 아무 의미가 없고 Y축은 맨 위에가 현재의 지구고 맨 아래가 과거의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기엔 생명이 아직 없었겠죠. 그래서 구성 물질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복잡한 원자나 좀 더 복잡한 분자, 그런 분자에서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라는 방식으로 가는 걸 이제 바텀업 과정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도 이제 생명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금의 현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해보고, 이제 그 기원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점점 이제 과거로 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장 원하는 건 어떤 작은 원자나 분자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생명을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간극이 있고, 물론 이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나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현재 지금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생명의 정의로부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화학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그 물질. 그럼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뭐라고 생각해요? 원자 단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화학 시스템을 스스로 유지하는 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 생명이 번창하고 있는 이 지구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에너지원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런 에너지원을 찾아서 다른 행성이나 다른 행성의 위성 혹은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그 단어를 뽑아냈고, 물질하고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을 뽑아내서 조금 더 어려운 그 생명이 그 바깥에 이제 지구 밖에 생명이 있을까라는 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죠. 물질은 무엇이며 과연 그 물질이 우주에 있는지, 혹은 그 생명을 그 생성시키는 에너지는 무엇이며 그 에너지도 다른 곳에서 가능한지, 그러면 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그 길을 마련하고 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 PPT를 보면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요하게 지질, 그다음에 단백질, 당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물, 그런 것들이 있고, 저런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포나 그다음에 중요한 핵산이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을 지질, 단백질, 당질,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수소, 탄소, 산소, 질소가 있고, 이 네 가지 원자가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 원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생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조금이긴 하지만 황과 인을 포함해서 수소, 탄소, 산소, 질소, 황과 인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그 생명 탄생을 위한 에너지가 이제 무엇이 있는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현재 생명이 있는 지구에서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 전기 방전, 방사성 붕괴, 화산, 유성 충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우주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그 리파인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태양 에너지, 그런 에너지원이 다른 그 행성에도 아니면 외계 행성에도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별 주위에 그 행성들이 있으니까 어떤 물론 지금에야 별 주위에 행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개, 수천 개의 행성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한 그 1990년대 초반부터 그때쯤에서 첫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고, 지금까지 약 한 수천 개가 발견이 되었죠. 그런 그 외계 행성들은 중심별을 가지고 있고, 그 별은 항상 에너지원을 내요. 그러면 조금 더 가능하겠죠. 우리가 지구에서 많이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의 모든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별 에너지, 태양 에너지도 어떤 다른 행성도 그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에너지원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태양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중심에 태양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별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특히 현재 지구만 생명이 상당히 번창한데 그럼 지구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그러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외계 행성을 찾는다면 거기에는 어쩌면 그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때 사람들은 또 질문을 다시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지구 같은 게 어떤 거지? 라는 걸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때 만든 질문은 바로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몇 도죠? 네, 맞습니다. 0도에서 100도 사이예요. 그러면 그런 정량적인 숫자가 있고 그리고 중심별의 그 온도와 크기를 알게 되면 그 빛의 양을 알게 되면 당연히 멀리 있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그 에너지원의 밝기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는 걸 알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겠다라고 이제 계산 가능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우주에서 생명이 있는가? 라는 큰 질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접근 가능한,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만들어냈죠.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래서 그 물이 액체로 그 별 주위에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정의해요. 물론 이제 그 말만 들으면 단어만 들으면 마치 내가 살 수 있나?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드라이하게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지구 밖에 생명이 있을까라는 참 어려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가는 아주 유용한 길잡이죠. 마치 그 끝을 모르는 강을 건너면서 돌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면서 걷는 그런 과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그 중심별의 밝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온도가 높은 별,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별인데, 당연히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되게 그 주변의 온도가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가 되게 상당히 멀리 있고, 또한 온도가 높고 해서 이 범위 또한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별로부터 상당히 멀고 간격도 넓어요. 근데 그 중심별의 온도가 되게 낮은 경우에는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짧고 범위 또한 좁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은 어떠한 행성이 이런 생명 가능 지대의 그 중심별에 가능한 생명 가능 지대에 있다. 그러면 그럼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고,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또 에너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러저러한 물질들이 발견이 된다면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아까 봤던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X축은 그 행성의 행성이 이제 중심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고, 여기 요거는 우리 그 태양계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나타내요. Y축은 중심별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맨 아래에 있는 게 어두운 별들, 질량이 작은 별들, 그 다음에 맨 위쪽이 질량이 큰 별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숫자 1인 건 태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양 근처의 행성들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태양의 밝기에 따라서 그 생명 가능 지대는 이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범위 또한 좀 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절대로 물이 액체로 있을 수 없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더라도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그 다음에 그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유로파의 표면인데 마치 그 얼음이 얼어서 그리고 얼음이 갈라져서 나타난 듯한 표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셀라더스 또한 보면 그대로 얼음 표면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호랑이 줄무늬 같은 것들이 보이고 엔셀라더스에서는 남쪽에서 여러 가지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 것들은 그 표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고 안에가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나 그런 액체로 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녹았다가 어떤 때는 다시 녹아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엔셀라더스처럼 이런 갈라진 틈으로 이런 기체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능 목성과 토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하권인데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더라도 유로파나 엔셀라더스처럼 자기 목성이나 토성의 기조력에 의해서 이 안에 내부에 마찰력들이 존재하면서 열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 열에 의해서 이 안에 표면 아래가 좀 이제 온도가 있으면서 액체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본다면 그 생명 가능 지대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지구처럼 그런 행성들이 가장 그 확률적으로 높은 생명을 가질 이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높고 또 생명 가능 지대에 있지 않더라도 현재 그 지각 얼음 표면 아래에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법한 위성들도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행성이나 위성 탐사하는 것들이 아마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지구 밖에 생명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탐사 프로젝트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태양만 행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행성에도 다른 별에도 이런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탐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탐사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199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한 3,000개, 4,000개 정도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외계 행성들의 이제 특징 같은 것들 혹은 그 행성이 그 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여하튼 행성을 가진 그런 외계 행성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물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밀러 유리 실험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밀러 유리 실험은 시작은 워낙에 한 5년 전에 한 학생이
책에 나온 밀러 유리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밀러 유리 실험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1950년대에 이제 시행된 그 아미노산 생성 실험이에요. 지구의 바다와 초기 지구의 바다와 대기를 모사해서 최초로 실험한 경우로 그 메탄이나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에 전기 방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실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러한 그 전시품들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학생하고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연을 해놨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되는지는 궁금하고 해서 학생하고 함께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실험을 구상할 때의 실험실 전경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안에 그 여러 가지 유리 기구라든가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실험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설계는 그 2014년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동일하게 실험실을 설계를 했고 1950년대의 밀러 유리 실험을 보면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이제 반응을 해서 수소는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거죠. 5개의 주요 아미노산과 단순 유기물들을 이제 생성해내요. 하지만 이제 현대 분석 방법으로 재분석을 해서 2011년, 그다음에 2014년의 그 결과로는 더 많은 아미노산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논문을 그대로 따라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고3, 3학년 학생인데 이 논문을 보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그려서 이해하고 초기 설계도를 작성을 했어요. 참 그 멋진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이제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3리터짜리 이제 플라스크 하나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매니폴드라고 하는 기체들을 주입시켜주는 유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 그때 이 유리관을 통해서 질소랑 그다음에 암모니아, 메탄을 이제 주입을 하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대기 압을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체를 넣기 위해서 다른 부속품들을 넣는다거나 그리고 이 플라스크의 기체를 넣기 위해서는 이 안이 진공이 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대기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기들을 뽑아내는 베큐um 펌프들을 이제 장착을 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고 그 이후에 이런 기체들을 넣고 여기에 이제 불꽃 방전을 시켜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놓게 됩니다. 하지만 첫 해에는 실험을 시행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제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에서 수업도 들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축제도 가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아요. 하지만 또 모르는 거기도 하고 실험실에 셋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해에는 딱 이렇게 설계도만 작성을 했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딱 설계도만 작성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탐구 활동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확립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지? 나는 왜 이걸 재밌어 할까? 뭐가 궁금해서 그렇지? 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주어진 시간, 주어진 능력 하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이제 전체 과연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로부터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작은 탐구 보고서나 실험 보고서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연구 방법론도 학습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논문이나 책을 읽어봐야 되고 문헌조사를 하고 또 발표 방법이라든지 과학 글쓰기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한 시간 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수업도 있죠, 시험도 있죠, 여러 가지 특별 활동도 있죠, 여가도 있고, 친구, 이성관계, SNS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이사이 이런 그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2015년에 그 실험 설계를 완료를 하고 실험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다른 학생이 또 고3인데 실험 준비를 했죠. 그래서 불꽃방전을 이제 연결하고 테스트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리기구 세척, 건조시키고 장비의 진공 이런 것들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재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플라스크라든지 유리기구를 놓을 대, 그리고 유리기구를 세척할 때 쓰는 식염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기체를 주입하기 전에 우선 이 전체가 잘 작동하는지 보려고 이제 이런 불꽃방전을 좀 시도를 하고, 전류는 되게 약하지만 전압이 한 1000V 정도 되는 테슬라 코일 연결해서 불꽃방전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여기 불꽃이 뭐 일주일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뭐 1분 켜고 5분 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아두이노로 해봤고,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 타이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불꽃 방전을 시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유리기구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 우리 몸에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유리기구 자체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멸균과 유기물 제거를 위해서 이제 강염기와 강산에 세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염기에 이런 유리기구들을 하루 정도 담궈 놓고, 강산에 하루 정도 담궈 놓고 건조 1일,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한 3, 4일은 쓰여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기체를 넣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기체를 빼기 위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진공이 됐다가 안 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그 대기압 상태를 나타내요. 여기가 일반적인 대기압을 나타내고, 요 밑에가 아래가 진공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진공을 뽑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공 상태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이제 진공이 풀려서 그 공기가 새가지고 다시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때 딱 한 번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성공을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 거품기 수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좀 어려웠었죠. 그렇게 이제 그 2년차가 지났는데, 이 실험을 이제 진공을 계속 뽑았던 학생이 한 말이 이제 교과서의 한 줄이 그냥 한 줄이 아니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 상당히 정확하고 되게 잘 쓰여져 있고, 하지만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실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학년 학생이 이 실험을 맡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그 연결 부위를 줄이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공도 성공을 하고, 같은 그래프입니다.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그 대기압을 나타내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 대기압을 나타내고 아래가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기체를 뽑아서 있다가 계속 이렇게 진공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방전을 하면서 유리들이 터지면 어떡하나 라고 무서워서 여기 안전 유리도 내리고 얼굴 모자도 쓰고 그렇게 실험을 했었죠. 또한 유리기구 소독 세척하고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진공이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체를 주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축은 시간이고,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Y축은 기체 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압 상태였다가 그 장비에 이제 공기들을 다 빼고 진공 상태로 만들고, 암모니아를 주입하니까 대기압이 올라가고, 다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대기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낮아지다가 다시 이제 메테인을 주입을 하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다시 내려가고, 또 질소를 주입할 때 압력이 높아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그 플라스크를 잠그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풀어줬죠. 이렇게 반응을 한 며칠간 계속 시켰습니다. 얘는 이제 기체 주입 후의 방전인데 방전 색깔이 그 시안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며칠간 방전하다가 방전을 하고 이제 한 거의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그 기체 주입 전 방전이랑 비슷한 이런 보라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여러 그 아미노산들이 그 녹아 있는 이런 용액을 얻게 되었고, 이 용액을 이제 검사를 했더니 여러 아미노산들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그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분조사, 그 당시엔 성분조사 대기 중이었는데 현재 그 성분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여러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공적인 실험 이후에 앞으로는 이제 초기 지구대기의 시대별 조성비에 대한 공부 혹은 실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그 기체 주입한 것들이 일정 정해져 있는데 그런 기체의 함량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체 종류를 바꿔본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 유리 밀러 실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한 학생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함께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연구 노트를 기록을 잘 해놓고 그런 기록들, 선배들이 해놨던 기록들을 봐가면서 훨씬 빠르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과학 탐구 활동을 한다거나 어디 대회에 나아간다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면에는 역시나 서로 인정하고 또 일을 구성하는 그 조직화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이런 것 또한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밀러 유리 실험하고 우주 생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밀러 유리 실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작은 물질로부터 실제로 생명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요원하겠죠. 작은 이제 아미노산 분자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시작을 해볼 수가 있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아마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한 학생처럼 교과서의 한 줄이 그냥 한 줄이 아니었어요 라는 것들도 느껴가게 되고 또한 수학엔 정확한 답이 있는데 과학은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차라든지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